살아가며 언어 한마디에 뜨거울 때도 차가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속담도 있듯이 말 한마디, 단어 선택이 누군가한텐 독이 되고 득이 된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같은 말이어도 각자 살아온 방식대로 듣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각자의 방식 속에서도 책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변명하지 않는다. 좌우봉헌이라는 말이 있다. 좌우, 그러니까 주변에서 맞닥뜨리는 사물과 현상을 잘 헤아리려면 근원과 만나게 된다는 뜻이다. 일상의 모든 것이 공부의 원천이라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얼마 전 5호선 공덕역에서 생각지도 않은 깨달음을 얻었다. 사소한 장면 하나가 내 마음에 훅 하고 들어왔다. 퇴근 시간 콩나물 시루 같은 전동차에 가까스로 몸을 밀어 넣었다. 승객들을 눌러봤다. 절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전화를 걸거나 동승한 사람과 왁자지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경로석에 앉은 노부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할머니 옆에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제법 시끄러웠다. 게다가 어르신은 뉴스 한 꼭지가 끝날 때마다 어허, 이런 등의 추임새를 꽤 격렬하게 넣었다.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앵커 멘트와 어르신의 목소리가 객차를 점령하다시피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등에 살포시 손을 얹으며 말했다. 여보, 사람들 많으니까 이어폰 끼고 보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아, 맞다. 알았어요. 당신 말 들을게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이어폰을 꺼내시더니 보일 듯 말 듯한 엷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귀에 꽂았다. 당신 말 들을게요. 라는 어르신의 한마디가 내 귀에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오 라는 문장으로 들렸다. 흔히들 말한다.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건 작은 사랑인지도 모른다.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큰 사랑이 아닐까? 사랑의 본질이 그렇다. 사랑은 함부로 변명하지 않는다. 사랑은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리저리 돌려 말하거나 방패막이가 될 만한 부차적인 이유를 내세우지 않는다. 사랑은 핑계를 댈 시간에 둘 사이를 가로막는 문턱을 넘어가며 서로에게 향한다. 우주만한 사연. 우리나라 지하철의 경우 거의 모든 스크린 도어에 점자 표기가 돼 있다.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볼록볼록한 점자 표면을 살며시 더듬어 보곤 하는데 그때마다 난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이 작은 점이 내겐 말 그대로 점에 불과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소중한 선 또는 길이 될 테지. 우린 각자 처지에 따라 다른 게 많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지도 몰라. 슬그머니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다. 막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알파벳 B와 D가 헷갈리던 코올리게 시절이 있었다. 집 근처에 있는 허름한 동네 미용실에서 사람 손때가 켜켜이 쌓여 광택까지 흐르던 여성 잡지 한 권을 집어들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우와 비슷한 사연을 읽었다. 잡지를 덮을 즈음 글이 실린 매체와 이야기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구나 생각했다. 유치원 학예회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극으로 올려 연애편지 한 줄 안 써본 아이들이 서로의 얼굴을 맞댄 채 오 나의 영원한 줄리엣, 오 로미오 같은 대사를 절절하게 주고받는 것 같다고 할까?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낡은 잡지에서 읽은 이야기가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당시 난 애늙은이 소리를 자주 들었다. 그럴만했다. 등하교 때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고민했고 낯선 광경을 목격하면 삶에 대한 크고 작은 의문을 품기도 했으니 말이다. 특히 동네 미용실 같은 곳에서. 여하튼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덜컹거리는 기차 안 창밖을 응시하던 중년 사내가 돌연 여보, 들판은 초록빛이네? 라고 외쳤다. 남편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맞아요. 제대로 봤네요, 여보. 사내는 흥에 겨운 듯 말을 이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장면 하나하나가 사내의 눈에는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듯 했다. 와, 태양은 불덩이 같고 구름은 하얗고 하늘은 파랗고 승객들은 사내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투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오지랖 넓은 승객 하나가 슬쩍 다가오더니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아내에게 귀옛말을 건넸다. 아주머니, 남편 좀 병원에 데려가세요.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네요. 객차 안에는 어색한 정적이 감돌았다. 다들 사내의 아내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궁금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 승객은 딱하다는 투로 빈정거렸다. 맞아.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아내는 사람들의 이 같은 시선과 반응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덤덤하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제 남편은 어린 시절 사고로 시력을 잃었어요. 최근에 각막 기증을 받아 이식 수술을 받았고 오늘 퇴원하는 길이랍니다. 이 세상 모든 풍경이 불 한 포기가 햇살 안 줌이 남편에겐 경이로움 그 자체일 겁니다. 대지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치고 사연 없는 이가 없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몸뚱이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우주만한 크기의 사연 하나쯤은 가슴속 깊이 소중하게 간직한 채 살아가기 마련이다.
다만 그러한 사정과 까닭을 너그럽게 들어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현실인 듯하다. 우리 마음속에 그럴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 가슴에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나 있기 때문일까? 가끔은 아쉽기만 하다. 자세히 보면 다른 게 보여. 운전을 하며 강변북로를 지나고 있었다. 앞서가던 차들이 갑자기 비상등을 켰다. 사고가 난 듯했다. 운전자들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았다. 형형색색의 차들은 일정한 리듬을 타며 군문을 추듯 가고서기를 반복했다. 이 와중에 획일적인 박자에 몸을 맡기기 싫다는 듯 성미가 급한 일부 운전자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쉴 새 없이 경적을 울렸다. 앞차 꽁무니만 주시하며 핸들을 잡고 있던 나는 환기도 시킬 겸 조수석 창문을 슬며시 열었다. 후덥지근한 열기가 빠져나가자 바통 터치를 하듯 상쾌한 바람이 창을 비집고 들어왔다. 나는 바람에 이끌려 오른편으로 고개를 돌렸다. 파란 하늘은 어느새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가을의 햇살을 머금은 강줄기가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뭐든 자세히 보면 다른 게 보이는 것 같다. 강물만 해도 그렇다. 버스를 타고 달리다 새카만 한강을 한참 바라보며 알게 된다. 강 위를 떠다니는 게 물만은 아니라는 것을. 바람이 흐르고 있고 햇살도 내려앉아 있다는 것을. 달팽이의 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다. 달팽이처럼 촉각에만 의지해 느린 걸음으로 세상을 사는 남편과 척추장애를 앓는 아내의 사랑 이야기다.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우린 가장 귀한 것을 보기 위해 잠시 눈을 감고 있습니다. 가장 값진 것을 듣기 위해 잠시 귀를 닫고 있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다. 가끔은 되살펴야 하는지도 모른다. 소란스러운 것에만 집착하느라 모든 걸 삐딱하게 바라보느라 정작 가치 있는 풍경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사는 건 아닌지 가슴을 쿵 내려앉게 만드는 그 무엇을 발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눈을 가린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활자 중독. 국어사전에서 중독을 찾으면 무언가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상태.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기술돼 있다. 중독, 나쁜 거 맞다. 중독은 독이다. 지나치면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독. 그래서 다들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쓴다. 그러나 무언가에 취하지 않으면, 무언가에 홀리지 않으면 별 재미가 없는 게 인생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때론 중독이라도 된 것처럼 애착을 갖고 무언가에 깊이 있게 파고들 때 팍팍한 삶을 견딜 수 있다. 누군가 그럼 이기주 작가는 어떤 것에 중독돼 있어요? 하고 물을 수도 있겠다. 난 주저하지 않고 활자라고 답할 것이다. 책이든 광고 카피든 기사든 눈앞에 활자가 펼쳐져 있으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끝까지 읽어야 속이 시원하다. 활자 중독자가 된 계기가 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청계천 근처 골목을 걷다가 쾌쾌한 종이 냄새에 이끌려 작은 헌책방에 들어갔다. 책방 내부는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서 주인공이 횃불을 들고 드나드는 동굴처럼 어둑어둑했다. 창문을 뚫고 들어온 비줄기만이 채 풀리지 않은 책구러미 위로 또렷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순간 헌책들이 내게 말을 걸어왔던 것 같다. 어서와 마음껏 펼쳐 읽으렴. 그때 난 세월과 함께 퇴적된 책 냄새를 맡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저런 책을 뒤적였다. 활자에 탐닉하기 시작하면서 틈이 날 때마다 헌책밖 골목을 기웃거렸다. 골목으로 매번 더 깊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중독은 더 심한 중독으로 고칠 수밖에 없는 법. 대학에 입학해서는 헌책방보다 북카페에 자주 드나들었다. 그곳에서도 매끈하고 깨끗한 책보다는 출간된 지 비교적 오래된 책, 어느 한쪽이 일그러졌거나 상처를 입어 누군가에게 버림받았을 것 같은 책만 골라 읽었다. 아마 책의 낱장을 넘길 때마다 꼭 그때 와닿는 헌책 특유의 꿉꿉한 냄새와 손끝에 전해지는 눅눅한 감촉을 은연중에 느끼고 싶었던 모양이다. 세월이 흘렀다. 아직 활자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는 글을 쓰고 책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다. 책을 펴낸 다음 서점을 찾아 책이 머무는 장소를 답사하고 책의 운명을 가늠하는 일은 일종의 순례 행위가 돼버렸다. 여전히 난 활자의 힘을 믿는다. 활자의 집합체인 책을 끌어안은 채 단어와 문장을 더듬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란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여전하기 때문이다.